네, 네. 23번하고 24번, 26번, 23, 24, 23, 24, 26번 한번 보실래요? 23, 24, 26번 3개. 핵심 단어를 써보세요. 네. 23번. 교육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홍보, 여러분들이 부처 이제 나중에 가시면 그 각 시도교육청마다 홍보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홍보. 이런 문제를 또 종종 물어보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홍보할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홍보할 일이 있고, 교육청에서도 홍보할 일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우선은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면 홍보의 대상과 홍보 내용을 확정 짓는 겁니다. 홍보 대상과 홍보 내용, 홍보 시기 등을 확정져서 홍보 대상, 내용, 시기 이런 것들을 홍보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대상, 홍보 내용은 어떤 내용의 홍보를 할 것인가, 또 언제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정져서 그 다음에 홍보 방법을 찾아보는 건데, 홍보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오프라인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 소식지, 광고, 리플릿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지만 현대 홍보 방법은 온라인 홍보 방법이죠. 홈페이지부터 해서 뉴스, 뉴미디어,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등 여러 가지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법이 더 필요합니다. 아울러 하나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홍보 방법이 더 좋으냐면은 참여형 홍보 방법이 좋습니다. 참여. 교육 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찾아보는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참여해서 함께하는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홍보 방법. 24번 볼까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직종, 교육행정을 한마디로. 교육행정을 한마디로 했을 때 교육행정이란 무엇인가? 개념이 있습니다. 교육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교육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배분하고 활용하고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획, 운영, 평가하는 일련의 협력적 활동이다. 아우,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 저는 교육행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교육행정은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은 나무의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데서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처럼 어떻게 돼요? 교육행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또 때려서 집행하고 교육을 집행하고 교육을 계획하고 교육을 때에 따라 집행하고 또 교육에 대해서 평가와 책임을 지는 부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의 어떤 총괄적인 조력자, 조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나무의 뿌리 같은 존재다. 근데 주요 업무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세 군데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고요. 기타 특수기관, 사업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학교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26번 볼까요? 가정 환경은 어려워. 학습비 지원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는데 방치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비 지원 대상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요 조사하다가 보니까, 이런, 복지 사각지대임을 알게 됐어요. 사각지대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혈적이고 또 정의감도 있고 마음도 따뜻한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만 쓸까요? 내가 조금 기부하고 올까요? 조금? 사실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라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우선은 그 학생의 소득 수준이나 가정 환경 등 재반 여건을 촘촘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지자체에서 가능한 지원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교직원 장학금도 모아서 전달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필요하면은 이거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돼요? 어떤 그 독지가와 연결, 자매 결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떤 이런 독지가와 자매 결혼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급 방법은 보완 조치죠. 학생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어떤 계좌이체 등 섬세한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완 조치입니다. 그렇게 이런 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라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는 거죠.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은 한두 번 나갔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기본법.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1번, 33번, 35번 세 개 한번 읽어보실래요? 써보실래요? 31, 33, 35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1번) 볼까요? 학생, 학부모, 교사 여러분들이 주로 상대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나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학생에 대해서는 주체별로 만들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ICT라든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돕고 또 학생 자치 공간이라든가 의사결정 참여를 위해 돕겠다. 시설 개선. 교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교사의 연구,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또 교사의 연구실을 확보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데 노력하겠다. 또 셋째, 학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학부모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돕겠다는 겁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도와서 학부모의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실 등 참여를 돕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주고 또 학교에서의 정보를 학부모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겠다. 참여와 공개를 통해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주겠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 소통 이런 거 참여하고 공개를 통해서 학부모 만족도 높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알아두시면 편리해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33번 자유학기제라고 옛날에는 자유학기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유학년제로 돼버렸죠. 자유학년제 통상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란 무엇인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개념 읽어보세요. 자유학년제는 어떻게 돼요? 한 학년 동안 뭐가 없겠어요? 시험 없죠. 한 학년 동안 시험 없어요. 대신에 뭐예요? 시험 없어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이제는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험 실습이라든가 프로젝트 참여형 수업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 오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겁니다. 활동을 하는 교육과정이다. 오전에는 참여형 수업을 하고 수업하되 오후에는 수업 없이 활동을 하는 거죠. 진로 탐색 등 주제 선택, 예술책 동아리 같은 활동.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활성화 방안, 개선 방안, 이런 것들,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틀을 활용하시라. 틀을.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배움기 확대, 내지는 역량 강화, 교육과정 수업 역량 강화,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중고교 교육과정교와 교원 간 협력 기반 강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참고사항입니다. 자유학년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떨까요? 우선 제도 개선입니다. 제도 개선 어떻게 돼요? 지원 조례나 예산을 통해서 그 자유학년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례나 예산 편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는 인식 개선. 하면 어떻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또 하나 해볼까요? 인력과 유사하게 인력 지원, 인식도 개선하고 인력 지원 해볼까요? 인력 누구? 자유학기제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어떻게 돼요? 다양한 보조 인력 내지는 우수 인력, 또 인력, 선생님들에 대한 인력 확보. 외부에 선생님들 있잖아요. 인력 확보. 또 시설 해볼까요? 시설 해볼까요? 시설. 자유학년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체험시설 있잖아요. 즉, 각종 학교 내외 체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을 위해서는 체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시설. 그 다음에 협력 필요하죠? 지역사회, 대학이나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의 기업, 이런 데 협력이 필요합니다. 체험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 시스템 해볼까요? 어떻게 시스템? 뭐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유학년제를 위해서는 시험도 안 보고 또 다양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업을 하기 위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틀을 가지고 해봤어요. 뭐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35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파고,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미래사회 교육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한번 쭉 읽어보시면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핵심 역량, 문이과 통합교육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사회, 미래교육, 학교교육 인재 양성 방안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미래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IT 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강화. 여기서는 IT 교육 강화. 두 번째는 대체 어려운 영역 인재 육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이터치 교육, 창의적 종합적 사고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못 외워요. 미래 사회를 위해서 아까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이런 걸 써먹으세요. 코로나 시기에 미래 교육의 방향 있잖아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요. 4번이니까 240페이지 4번입니다. 4번. 4번 이런 거. 이게 미래교육의 방향입니다.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거. 즉 뭐예요? 배움 중심 수업과 이런 거. 성장 중심 평가. 이제 맞춤형 교육, 지역사회 협력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미래 학교 교육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IT 교육, 하이터치 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렵게 하나 외워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37번 이런 것들은 쉬운 거고 37번 하고 40번, 41번 세 개 한번 해보세요. (37번) 보시면 정보공개 거부를 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정보공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시면서 다 배웠을 겁니다. 행정법 10+10이죠? 10일 이내에 정보공개가 되고 안 될 경우에는 10일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10+10인데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이 어땠어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하는 거였죠? 이의신청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당의 행정청, 처분청이죠? 당의 처분청. 행정심판 어디다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기관 하는 거죠? 상급. 원칙적으로 상급이죠. 소송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행정법원에다 하는 거죠. 행정법원에다가. 그래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는 이 코스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통과,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은 좀 뜸합니다. 40번.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아까 나왔었죠.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입니다.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 이런 옛날에 유행했던 단어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겠죠. 미래 사회가 언제 어디서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강화됐죠.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학습하는 이런 거 방향 체제 볼까요? 280페이지. 개방성, 다양성, 유연성 동그라미 쳐보세요. 개방성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다. 다양성 다양성 이런 그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죠. 유연성, 교육 과정이 유연하다. 개방성, 다양성, 유연성 세 가지가 중심 모델입니다. 개방성, 유연성, 다양성.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기반 구축에 보시면은 그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면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선 제도 개선 해볼까? 제도 개선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제도 개선, 어떤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법령이나 조례 지침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평가가 정식 평가로 인정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평가가 어떤 공식적인 평가로 인정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제도 개선, 또 교육 과정으로 인정되는 제도 개선, 그런 다음에 인식 개선하면 어떻게 돼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을 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야 돼. 그렇잖아요. 공감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스템 구축, 뭐 하면 좋을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무선 인터넷망이 되겠죠? 무선 인터넷망이 깔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 깔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무선 인터넷망이 깔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 이런 것들도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기자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도 교육 기자재를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거, 휴대용 내지는 어떤 공공용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기자재 구축. 또 하나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망이 깔리고, 두 번째는 교육 기자재 안에, 세 번째 어떻게 돼요? 네 번째는 플랫폼, 그 다음에는 기자재가 됐으면 플랫폼,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플랫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컨텐츠. 인프라, 기자재, 플랫폼, 컨텐츠로 이어지는 이런 학습 환경, 즉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프라 뭐예요? 무선 인터넷망, 광 케이블 등 인프라. 그 다음에 각종의 기자재죠. 그 다음에 기자재가 깔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저도 계속 말을 많이 하니까 플랫폼,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구비돼야 되는 거죠. 근데 됐습니다. 인식, 제도, 시스템, 또 협력 들어가도 좋잖아요. 지역사회 협력. 좋죠? 그 다음에, 하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보완책 뭐예요? 인터넷 중독. 그렇지.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이버 범죄, 내지는 교육 소외, 인간 소외죠. 인터넷에 함몰되면서 인간 소외, 사이버 폭력, 내지는 범죄, 중독,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탈취, 이런 것들도 있고, 내지는 정보 격차 심화, 교육 격차 심화, 이런 것들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임금 피크제 하나 더 보면요. 임금 피크제가 뭔가 아시죠? 개념 읽어보세요. 임금을 계속 올려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올려줬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내리는, 피크를 뒀다가 내리는 거죠. 정년은 보장해주되 임금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일정 시점 이상에서는 낮추는 방식이죠. 임금 피크제를 하게 되면은 왜 좋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 절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개인 입장에서는 우선 개인적으로 보면 임금 피크제를 하게 되면 왜 좋아요? 왜 좋아요? 좋은 면만 보겠습니다. 좋은 면만.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개인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 노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고용 안정이 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 기업 입장에서는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일단은 예산 절감 내지는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숙련 인력을 오래 활용할 수 있어요. 숙련 인력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세대 간 기술 전수도 가능해지고 좋습니다. 그럼 국가는 뭐가 좋을까? 국가는 노동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노동 인력 확보. 국가는요, 노동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출산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노동 인력이 줄어드는데 노동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의 비용이 덜 나가. 무슨 비용? 연금이나 복지 비용이 덜 나가요. 소득을 하니까 연금이나 복지 비용이 덜 나가.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크제 비용이 덜 나가.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를 하면서 정년은 60세까지, 65세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년 연장될 가능성은 높고요. 피크제와 아울러서. 그러면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은 뭘까요? 문제점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임금 피크제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에게? 임금 피크제를 하면 청년들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습니다. 진입하는 여러분들에게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임금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의미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그분들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빨리빨리 나가줘야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는데, 공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도.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청년 일자리가 감소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감소, 세대 간 갈등 심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화, 세대 간 청년 일자리 감소, 세대 간 갈등 심화. 또 하나 한다면 기업이 악용하죠. 기업이 악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임금을 낮추는 수법으로 악용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면은 43번 조금 넘겨서 나머지는 개념에 대한 거라서, 개념을 물어보는 거라서 읽어보시면 되고, 49번 개념 물어보는 것은 제가 뺐습니다. 4차, 6차 이런 거 뺐어요. 49, 50번 세 개를 한번 읽어보세요. 43번, 49번, 50번. 네. 또 볼까요? 43번. 우리 헌법 31조에 보면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교육에 대한 기본권이죠. 교육 기본권이죠. 그 중에 여기서는 자주성과 중립성을 물었습니다. 그 자주성과 중립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교육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교육 자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 자치. 자주성은 자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육 자치는 무엇인가? 교육 자치는 무엇인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자치라는 것은 그런 상부 기관의 명령과 체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교육 자치라고 합니다. 교육 자치가 교육의 자주성이다. 그러면 교육의 중립성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성입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아닙니다. 통상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은요, 하나는 정치 세력, 하나는 종교 세력입니다. 통상은 그런 사람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합니다. 정치 세력은 어떻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자신들의 사상적 이념을 주입하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 세력과 또 내지 종교 세력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종교를 교육 안에 투영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각종의 정치 세력과 정치적, 종교적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교육의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자치, 중립성은 정치적, 종교적 의미에서의 중립성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요, 교육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교육은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교육은 공공재예요, 공공재. 특정한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교육은 공공재고, 공공재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균등하게 누구나 참여해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예요. 이런 것들을 특정 세력에 의해서 침해받으면 안 돼요. 공공재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은 좀 통과하겠습니다. 49번 학교 폭력 원인. 요즘에 과거 학폭 때문에 문제되는 분들이 많았죠? 얼마 전까지. 이나영, 이재영 배우 선수도 있었고, 등등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 때문에 연루됐었습니다. 그러면 학폭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학교, 가정, 사회 나눠볼까요? 학교는 뭘까요? 학교는 왜 학교 폭력을 조장했을까요? 학교는 조장하진 않았습니다. 학교는 인성교육은 안 시키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죠. 성적지상주의예요. 학교에서 성적지상주의, 입시 위주 교육이죠. 입시 위주 교육. 가정에서는요. 가정의 교육 기능이 붕괴됐어요.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 같은 가정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가정 교육의 기능 붕괴. 세 번째 사회는요. 폭력이 조장돼. 물질 만능주의야. 사회는 여러분들 폭력 영화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한번 이렇게 그런 충동이 생기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폭력 영화나 게임은 인간의 폭력성을 이렇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정, 사회에 셋으로 나눠서 한번 원인을 찾아보고요.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해결 방안은 여러분 해결 방안 많이 써 있어요. 한번 제목만이라도 읽어보시면 294페이지 여러 가지 써 있습니다. 이런 거를 틀에 활용할까요? 틀에? 제도, 인식, 시스템 세 가지 측면에서 폭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도입니다. 학폭위라고 하죠.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 학폭위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학폭위를 체계화시켜서 전담기구이기도 한데 지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죠. 학폭위의 기능이 체계화시키고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에 대한 체계화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 인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인식 개선과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시스템 볼까요? 시스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호는 치료와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선도와 교육이 지금보다 더 강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에 대한 시스템 개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면 좋고요. 더 추가한다면 어떻게? 시설 할까요? 시설은 어떻게? 위센터에 대한 확대. 시설을 한다면 어떻게? 위센터에 대한 확대. 위센터, 위스쿨, 위클래스 이런 게 있잖아요. 위센터, 위스쿨, 위클래스 이게 어떻게? 폭력 아이들, 부적응 아이들에 대한 시설이잖아요. 위센터, 위스쿨, 위클래스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 이런 거죠. 50번은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폭력하고 좀 관련되죠. 학교 밖 청소년이 문제점과 그동안 받을 손해, 국가 손해, 문제점,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선은 학업 중단, 청소년. 학업 중단을 하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학업 중단 아이들이 겪는 문제점은 뭐예요? 학업 중단 아이들이 겪는 문제점은요. 학업 중단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비행의 문제와 비행과 비행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 학업 중단을 하게 되면 학생의 비행의 위험 내지는 어떻게 돼요? 또 비행으로 가고 어떻게 돼요? 그 학생은 어떻게 돼요? 학생에 대해서는 그 학교 교육을 거의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적인 그 지적인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학력 저하 내지는 학력 저하의 문제,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또 비행 경험과 위험의 노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 밖 청소년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 밑에 있는 근로소득이 감소한다. 이게 비행과 학력 저하가 되니까 어떻게 돼? 좋은 직업을 못 갖게 되는 거죠.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비행 행동은 증가하는, 아까 심리적 어려움, 이거는 뭐 부수적인 거죠. 심리적으로 어려움, 낙인의 효과가 찍힙니다. 낙인 아시죠? 형사정책을 안 배우셨는데 낙인이 있습니다. 쟤는 학업 중단자야, 중퇴자야. 물론 요즘에는 좀 덜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학업 중단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보니까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검정고시로 나오셨던데 학업 중단이죠. 근데 조금 옛날보다는 낙인이 덜한데 낙인의 우려가 있습니다. 낙인의 우려. 또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손해예요. 이 아이들이 그 노동력이 약해지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범죄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돼요. 비용을. 사회가 비용을 치러야 돼요. 범죄로 인한 이 아이들이 범죄화되면 어떻게 돼요? 비행청소년 범죄가 되면은 어떤 범죄 예방을 위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위한 학업 복귀 방안이 있어요. 계도 방안 뭐가 좋을까요? 이런 것도 활성화, 계도, 지원 방안이 있잖아요. 제도하면 어떻게 돼요? 제도하면 어떻게 제도해 볼까요? 어떠한 이 아이들을 위한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게 있습니다. 숙려제. 여러분들 296페이지 중간쯤에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게 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숙려제는 뭐냐면, 숙려라는 건 뭐냐면 숙고한다는 뜻이에요. 이혼 숙려제 있습니다. 이혼 숙려제. 이혼하기 전에 숙려제, 학교 나가기 전에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게 있습니다. 숙려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한 2주 동안 심사숙고시키는 제도예요. 학업 중단 숙려제의 내실화, 실질화, 강화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러면은 인력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인력, 학업 중단 예방팀, 학업 중단 예방 지원팀, 즉 인력을 확대해서 이 아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 또 하나, 그 다음에 시스템, 그러니까 대한교실, 대한학교, 위탁교육, 이런 시스템에 대한 구축, 대한교육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협력하면 학교, 교육청, 지자체, 시설, 센터 이런 데 협의체 구성해서 협력도 있죠. 시설하면 어떻게 돼요? 위센터도 해당됩니다. 위센터 등 시설 개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 이런 것들도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 인력, 시설, 인식, 시스템, 협력 이런 거 가지고 3개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3개. 그렇습니다. 제가 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